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꾸 이 말이 꼬이네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한숨 자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고립 또는 동물성의 심연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스페란차라는 섬에 표류하다가 도착했다고 그랬죠. 이곳에 이제 탈출호를 만들어서 뛰어보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이제 서서히 절망에 빠지는 모습인데, 여기 타인이 없죠. 타인이 없는 상태에서, 즉 고립의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동물화하는가, 나쁜 의미에서죠. 이 동물성을 이 동물적인 성격이 짙어지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바랍니다. 영락 없이 돼지 같은 동물의 모습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장렬한 햇볕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배설물들이 말라 딱지가 앉은 채 그의 등과 배와 넓적다리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동물 되기 이 부분이에요. 뒤에 가면은 또 다른 그 동물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동물 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 글자 보십시오. 그를 인간성 속에 지탱시켜주고 있던 그의 형제들인 군중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물러가 버리자, 자기를 알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자, 사라져 버리자, 이제 그는 두 다리에 의지하여 혼자 서 있을 힘마저 없어진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코를 처박은 채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먹었다. 영락없는 돼지죠. 그리고 그는 엎드린 채 변을 보고 자신의 따뜻하고 물렁물렁한 배설물 속에서 뒹굴었다. 그는 점점 자리를 옮기는 일이 드물어졌고 몸을 움직였다가는 곧 진창 속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그곳에서 그는 육체를 잊어버렸고 진창의 물기와 따뜻함에 쌓인 채 중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기서 중력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중력도 해방이란 말도 어떤 타인들과의 관계, 사회성을 다 상실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탈출호 진수 실패 후 좌절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타자의 부재와 고독의 문제입니다. 이 타자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나를 견제해주고 나를 새로운 방향으로 견인해주고 때로는 긴장하게도 하는 이런 타자가 부재할 때 인간은 어떻게 이 동물적인 모습으로 바뀌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로빈슨 크루소는 타자와 주체의 관계를 재인식하는데, 이 구도에서 봐도, 즉 타자와 주체의 관계라는 구도에서 봐도 이 소설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타자와 주체의 관계는 일방향적이 아니고 늘 상호적이죠. 쌍방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자가 사라져 버렸을 때 이 주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비춰봐도 이건 적지 않은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종종 얘기하는 그 말 중에 주체는 타자의 구성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고유한 나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타자성의 이 직조물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타자가 사라져 버렸을 때 주체는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동물성의 심연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올리는 것이라고는 과거의 기억밖에 없는데, 이 류시라는 그 여동생을 떠올리거나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지는 환상처럼 다가오곤 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그래요.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벗어난 그는 혼수 상태와 같은 몽상에 빠진 채 자신의 과거를 거슬러 요동도 하지 않는 나뭇잎들 사이의 하늘에 춤추고 있는 추억의 편린들을 좇고 있었다. 이게 아슬아슬하게 그 추억의 편린들이 남아있을 뿐, 더 인간적인 면모는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에 처한 상황이죠. 처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고립된 로빈슨 크루소는 동물성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식으로 돼지처럼 동물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과거의 문명 세계를 이 회고라는 말이 중요해요. 떠올리면서 여기에 이 섬에 그 문명 세계를 다시 건설하고자 합니다. 문명의 문법들이죠. 문명의 문법들을 떠올리면서 이곳에 그 세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그가 수치스럽게 여기고 잊어버리고자 하는 실수의 시절이 지나간 다음 이 섬에서의 진정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이제 새로운 생활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생활의 핵심은 문명의 세계의 건설입니다. 그 문명의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보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섬의 지도를 만듭니다. 자기 영역으로 표시하는 거죠. 여기는 내 땅이야. 이 지도라는 기호는 우리 문명의 역사에서 중요하죠. 고지도부터 시작해서 현대 지도에 이르기까지 이 지도는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그죠? 이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자신이 그 곳을 바다든 하늘이든 어떻게 영유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섬의 지도를 만들고 그의 답사가 진척되어 감에 따라 그 지도를 보충하고 완성했다. 그는 첫날 치욕스러운 탄식의 섬이라고 무거운 이름을 붙였던 이 땅을 다시 명명하기로 결심했다. 이 명명법도 이 자신의 의지가 개입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뭐라고 이름 짓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 또는 의도가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의지나 소망이 투영되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닉네임이든 이런 자신의 소망이나 의지가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종교적으로는 절망이 더할 수 없는 죄악이며 희망이 신앙의 세 가지 미덕 중에 하나라는 신기한 패러독스를 알게 되고 깊은 인상을 받자 그는 이제부터 그 섬을 스페란차라고 부르기로 결심했다. 누가복음인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소망, 여기서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희망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서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고 자신의 소유 영역이죠. 영역 표시 일종이죠. 그리고 성서의 근거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뜻의 스페란차라고 명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섬에 곡식의 씨앗들을 뿌린 후 처음으로 가축 기르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옛날의 인류처럼 야생 식물을 따고 사냥을 해 먹는 시기로부터 목축과 농경의 시대로 옮겨갔다. 지난 시간에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얘기하면서 로빈슨 크루소는 그 무인도에서 문명을 압축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다 그랬죠. 여기서도 역시 초기 인류 문명을 압축적으로 여기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농경 목축과 농경의 시대로까지 이어옵니다.
이 과정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런 로빈슨 크루소가 구축해 나가는 문명화 과정은 회고적 문명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회고적이란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명 사회에서 배우고 살아왔던 그 문명의 언어를 여기서 실천으로 보여주고자 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회고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꿈꾸거나 새로운 이 섬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계기도 아직 찾아오지 않았고, 이것과 뭘 맞세워 놓냐면은 근원적 진화하고 진화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고적 문명화 작업이란 서양 문명을 포함한 인류 문명이죠. 인류 문명 중에서 서양 중심의 인류 그 문명을 여기서 구축하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근원적 진화라는 말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문명화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이 물질 문명화 과정이라는 게 진짜 근원적인 문명화 과정인가? 근원적인 진화 과정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언젠가 지나가듯이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물질적 진보를 진보를 인간의 진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진보해온 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신석기 농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물질적 혁명과 함께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을 약탈하는 그 방법들이 고도화했죠. 그죠? 그 과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폰을 장착한 여러분들을 보면은 물질적 문명화는 분명히 보여요. 진보는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그 양식이나 이런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의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만약에 행복도 진화한다라는 그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 오래전 고대 문명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측면에서 볼 때 뒤떨어졌던 그 상황에 그런 조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행복과 요즘 말로 표현하죠. 행복 지수와 고도로 물질 문명이 진화한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어떨까요? 그리고 인간의 지성은 어떨까? 고대 그리스나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그 고대 현인들, 철학자들의 지성과 지금의 인간 지성은 어떤가? 우리 인간 지성은 퇴보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감각 능력이나 이 지적 능력 또는 기억력이 진보했을까요? 진화했을까요? 여기서 툭 던지는 말인데 회고적 진화는 이해할 수가 있죠. 회고적 그 문명화 작업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근원적 진화라는 게 무엇일까? 이게 슬쩍 지나가듯이 던져놓은 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내가 보기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 소설을 읽을 때. 근원적 진화는 어쩌면 이 문명이 압살해왔던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대지와의 교감 능력들, 다양한 능력들이 있죠. 다양한 신체적 능력들, 사유 능력들, 상상의 능력들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회보해왔다고 진단하고 근원적 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드르디가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그 세계를 이 문명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원적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진단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셸 투르니에가 1967년에 이 소설을 쓰면서 고민했던 건 이런 그 현대 문명화 과정이 인간을 얼마나 왜소화했는가. 이 왜소화된 인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을 스페란차에서 방드리드를 매개로 해서 발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니체가 바로 떠오르죠. 이 어린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니체가 얘기하기를 근대인들은 다 난쟁이라고 했어요. 다 평준화된 인간들입니다.
이 평준화를 거부하고 이 중력에 딱 달라붙은 낭쟁이들 있죠. 그 중력을 거부하고 이 평준화를 거부하고 다스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를 거부하고 새로운 그 중력을 거부하면서 춤을 추는 사람, 이걸 초인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위버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쩌면은 미셸 트루니의 식의 소설적 변주가 이렇게 드러난지도 모르겠어요. 이 근원적 진화라는 말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화하고 있는가? 퇴보 또는 퇴행하고 있는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장착하는 순간 우리는 진화한 것처럼 보이죠. AI를 딱 운용하는 순간 우리는 대단한 이 정보의 세계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과연 그런가? 우리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발전하고 진보하고 진화하는 것은 기술 문명이고 AI 혁명의 길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기계죠? 이 기계들이지 인간 그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몇 뛰어난 그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지성들을 퇴보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고적 문명화 자국과 근원적 진화 밑줄 꼭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진화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측정과 통제죠. 수량화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은 수량화 과정입니다. 대량화. 모든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 세계를 기계로 보고, 뉴턴의 세계관이죠. 기계로 보고 다 그걸 인간들이 이성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여기에서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 물 자체로 두자거나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없진 않지만은 오만한 이성 중심주의 이 시대에는 이성이 세계 질서를 다 포착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다 전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해 버렸지. 이성이 포착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이성의 통제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 이성이 제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다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화 과정은 측정과 통제 과정, 수량화 과정, 계량화 과정입니다. 모든 것들을 양적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교환 관계가 지배적이죠. 그렇죠? 교환 관계가 지배적입니다. 우리의 감정들도 우리는 화폐로 환산해야 돼요. 촌지라는 말 쓰죠. 촌지라는 말이 원래는 방촌자 써서 심장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뜻, 심장의 뜻이란 뜻이죠. 이 촌지를 얘기하면 우리는 바로 돈을 떠올리죠. 어떤 감정이든 아니면 관계든 화폐로 환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뭐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측정과 통제가 이 소설에서 각별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로빈슨 크루소가 스페란차를 자신이 일찍이 봐왔던 서양적 사고방식, 그 프레임에 따라서 이것을 통제하고 자기 때문입니다. 물시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도량형을 통일을 해요. 우리 도량형 통일하면은 진시황을 바로 떠올리죠. BC 221년이죠. BC 221년에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난 진시황이 이 도로를 다 만들고 도량형을 통일하죠. 이게 그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여기서 로빈슨 크루소가 수행하는 게 바로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혼자 살면서 이런 이 과정을 밟습니다.
물시계는 로빈슨에게 엄청난 위안을 주었다. 그가 밤이건 낮이건 함지 속으로, 그릇 속으로 떨어지는 이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를 들을 때면 시간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두운 심연 속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규칙화되고 지배되는 장차 섬 전체가 그렇게 되려 하듯이 오직 한 인간의 정신력에 의하여 길들여지게 된다는 자랑스러운 기분. 이 물식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적인 의지력이,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력이죠. 정신력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 시계를 독재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물시계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리듬, 이 근대적 시간이죠. 이 시간의 리듬을 놓치는 순간 우리 자연의 리듬과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리듬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물시계가 이제 시간을 분절하죠. 분절하면서 그 시간 감각, 문명의, 즉 서양의, 유럽의 시간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기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물시계의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서양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문명인이 되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선언처럼 보이기도 하지.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시계 행방을 잘 봐야 돼요. 물시계가 멈출 때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시계가 멈춰버리고 물시계가 폭발해버리는 순간, 폭발하든가, 사라지는 순간에는 여기는 이제 자연의 시간이 흐릅니다. 인위적인 시간이 아니고 자연의 리듬, 하늘의 리듬과 땅의 무늬가 어울려지는 그 고유의 의미에서 시간, 인간 중심의 시간이 아니고 고유의 의미에서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죠. 이 글 잘 보세요. 이 글을 보면 이 전체가 이중적 구성을 보인다 그랬죠.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를 3인칭으로 해서 쓰는 서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 로빈슨 크루소가 어떤 물고기의 뭐라 그러죠? 물고기의 그 분비물, 우리 먹물 같은 거 있죠. 오징어 먹물 같은 거. 거기에서 잉크의 대용을 구해서 항해 일지를 씁니다. 우리 로빈슨 크루소가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서 일기를 썼듯이 항해 일지를 쓰니 항해 일지는 에세이 형식이에요. 고도의 성찰을 담은 철학적 에세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이중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읽으면은, 왜 지금 항해일지를 안 쓰지? 어떤 챕터에서는 항해일지가 멈추거든. 여기는 사는데 신날 때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섬 생활이 즐겁단 말이지.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항해일지를 씁니다. 자기 생각을 거듭하고 정리할 때 항해일지가 등장합니다. 항해일지. 이제부터는 내가 깨어있건 잠을 자건 글을 쓰건 요리를 하건 나의 시간은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거부할 길이 없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똑딱거리는 소리에 의하여 논리화된다. 임마누엘 칸트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의 그 사고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리듬을 길들이는 건 우리의 자연적인 리듬이 아니고 우리가 발명해낸 시계라 그랬죠. 시간에 의해서 이 사회가 조직화됩니다. 이 시계에 의해서 조직화된 이 사회에서 그 시계에 우리는 종속될 수밖에 없죠. 시간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의 힘에 대한 나의 승리를 정해주는 이 형용사들에 나는 얼마나 굶주려왔던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똑딱거리는 시계. 시계의 메타포는 뭐예요? 내가 여기 이 악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섬, 이 섬을 통제하고 정확하게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측정, 증명, 확인되고 수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되기를 요구한다. 이게 지배의 핵심입니다. 여기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 지배할 때 맨 먼저 한 게 토지 조사 사업이었고, 그 이어서 이제 노무라 증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회사에서 한반도 전역을 면 단위로 다 지도를 그리고 측정하고 다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면 단위로 하다 보니까 패전, 우리로 말하면 해방이죠. 해방 때까지 다 못한 곳이 있어서 해방 후에 그 노무라 증권인가 그곳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다시 조사해서 그곳에 인문 지리를 마무리했다 그러죠. 이 지도를 그리는 행위는 지배 행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든지 다 지도를 그리죠. 이 모험의 형식이든 뭐의 형식이든. 내가 오래전에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지도의 상상력입니다. 이 고대 시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이 지도가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서양자가 쓴 책인데, 이 지도는 인간의 지배 욕망의 투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단순히 지도를 우리는 뭐 이게 여러분들이 지도 보는 방식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부분만 보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되는데 전체를 볼 때 그 위치가 파악이 되죠. 그렇죠? 전체를 볼 때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세계관이 바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 지도의 역사,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지도 얘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섬을 측량하고 이 땅 전부의 평면을 축소한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토지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풀포기 하나하나에 꼬리표를 붙이고 새 한 마리마다 발고리를 끼우고 젖먹이 동물 한 마리마다 브랜딩을 하는 거지. 불도장을 찍는 겁니다. 불로 치죠. 도장을 찍고 싶다. 이해할 길 없고 헤아릴 길 없으면 무엇인가 속에서 부글거리며 끓고 해로운 소용돌이로 가득 찬 이 섬이 추상적이고 투명하며 뼛속 깊이까지 들여다 보이는 구조로 변모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근데 내가 AI하고 협력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AI가 못하는 게 이 문장들이에요. 문장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글들 보다 보면은 뭐 여기서는 아니지만은 쓴 글들 보면 이건 AI의 도움을 과하게 받았구나. 아니면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고 썼구나 하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의 결을 타고 그 쓴 글들은 인용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요. 인용문들을. 그런데 AI에 과도하게 의존한 글들을 보면은 그냥 설명들입니다. 설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기 글이 아니죠. 이런 인용문들을 잘 보기 바랍니다. 요 한 슬라이드 한 장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측정, 통계, 계량화와 지배 문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것들은 불안하죠. 악마적인 것이고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고 괴로운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곳이에요. 이성적으로 포착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 악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부정적으로 타자화해서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죠. 대단히 위험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잘 보기 바랍니다. 이 특정과 통제가 지배 욕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건 세계 문명사를 볼 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책들 읽어보세요. 수량화 혁명 이런 책들. 이거 읽어보면은 수량화라는 게 세계 지배 욕망이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아마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쉽지 않을걸요? 그죠? 우리 사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아니겠지만, 지금도 그렇기도 한가? 누군가를 알고 싶을 때 몇 가지 질문하는 게 있죠.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너 연봉이 얼마야? 제일 궁금하지. 이 연봉이 얼마야? 니네 집 부자야?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뭐 학교 어디 나왔어. 그것도 있겠지만은, 고향이 어디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의 관계를, 뭐랄까, 명료하게 하는데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아마 조금 이제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그러다 보면은 비교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근데 비교 대상의 첫 번째로 제기되는 게 연봉이 얼마일 겁니다. 그걸로 그 회사도 판단하고 그 사람까지 판단하죠. 그 사람 인격까지 판단하죠. 그 사람 미래까지 판단하고 위험하죠. 이게 어떤 계량화, 수량화의 폭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량화 필요하죠. 계량화, 평준화 필요하죠. 그 대신 그만큼이나 위험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삶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회고적 문명화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탈출호 진숙, 탈출호 띄우기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동물성의 신현으로 빠져들었었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섬을 돌아다니면 지도를 그리고 측정하고 해서 다 가축에다가 도장도 찍고 해서 다 내 거. 영역 표시를 했단 말이야. 내 소유물 표시를 했죠. 이제 문명화 작업을 수행했지. 근데 이게 아닌가 보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영국에서 봤던, 자기가 떠나온 곳이죠. 요크의 선원이니까. 떠나온 곳에서 봤던 일을 여기서 내가 혼자 있는데 이거 반복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보세요. 그러나 몇 주일 전부터 이 동굴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지닌 것 같이 여겨졌다. 이 동굴은 원래는 동굴의 입구 쪽에 가까운 곳이죠. 이곳은 그저 자신이 축적한 물건들을 쌓아놓는 곳이었어요. 화약을 포함해서. 배에서 가져온 것들, 자기가 농사지어서 거둔 곡식들, 씨앗들, 거기에 여러 도구들 쌓아놓는 곳이었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동굴을 탐사해보기로 작정을 해요. 동굴의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동굴 모티프, 또 동굴 메타포가 있죠. 동굴은 뭔가를 감금하고 가두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뭔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자궁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재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 동굴입니다. 여기서 문명화 작업을 수행해 오던 로빈슨 크루소가 회의 끝에 또는 어떤 허무함을 느낀 끝에 동굴을 탐사하고 이 동굴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 동굴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지닌 것 같이 여겨졌다. 그의 제2의 삶, 즉 제2의 삶이죠. 이제 앞에서는 자기가 이 모든 걸 측정하고 지배하고자 했던 시점이죠. 거기 자기가 총독이고 장군이자 행정관 역할을 다 했단 말이지. 혼자서 총독이고 장군이고 행정관이었어요. 해체한 후 그가 물시계를 정지시켰을 때 시작된 삶. 물시계 역할이 뭔지 알겠죠? 물시계를 딱 정지시켰을 때 시작된 삶. 속에서 스페란차는 이제 관리해야 할 영토가 아니라 여성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분명한 하나의 인격체로 군림했다. 이제 스페란차라는 섬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약탈해야 할 땅이 아니라 뭔가 여성적인 이 면모를 지닌 곳으로 다가와요. 이게 동굴 경험입니다. 이거 대지와의 성적 교감과 관련이 돼요.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적인 성격을 지닌 인격체로 이 섬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대지와 이제 가까워져요. 이 대지성의 복원이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가스통 바슐라르의 원소설로 보자면 이제 흙과 물에서 나왔죠. 흙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대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정도의 깊이에 이르면 동굴입니다.
동굴에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스페란차의 여성적 본질에 모성의 모든 속성들이 축적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모성의 모든 속성들이 축적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공간과 시간의 경계가 미약해지면서 로빈슨은 어느 때보다도 더 그의 어린 시절에 잠든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어떤 태아의 모성의 발견과 관련되죠. 그 다음 보세요. 동굴은 단순히 내 허술한 생명을 올려 앉혀놓을 수 있는 굳건한 기초만을 내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이건 동굴의 입구 쪽에 자기 뭔가를 쌓아놓은 곳이죠. 그런 자신의 삶의 생명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저장된 곳, 그 창고만을 나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길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 동굴에서 확인합니다. 동굴은 동시에 사람들이 저마다 잃어버리고 나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순진성으로의 기환이다. 그러니까 태고적의 나, 태어나기 전의 나, 우리 탯줄을 떠올려 보세요. 탯줄. 이 탯줄이 이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줄기죠.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그 태반에 이르게 되겠죠. 이게 동굴의 비유를, 동굴의 상상력을 여기에 그것에 적용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갈 겁니다. 동굴을 쭉 깊이 들여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순진성, 이런 지배하고 통제했던 그런 내 이성 중심의 세계가 아니고 뭔가 근원적인 무엇이죠. 뭔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림이? 인간의 근원이 무엇이었지라는 질문과 연결되겠죠. 그죠?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자신의 태아 시절로의 이거 퇴행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인류의 그 근원,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 이건 근원적 진화하고 관련되죠. 우리가 퇴보행 과정으로 인간 문명을 이해한다면은 그렇다면 퇴보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금 방드르디가 출현하기 전에 뭔가 판을 까는 거지. 그죠? 판을 까는 겁니다. 원시인, 그야말로 프리미티브한 모습이죠. 이 문명화의 이성의 그 오만함에 물들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 프리미티브한 존재, 프리미티브한 원시적인 존재,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방드르디를 예고하는 문장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자궁 속의 따사로운 어둠의 평화와 무덤의 평화를 삶의 내면과 피안을 한데 합쳐 놓는다. 이 동굴의 메타포가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꽤 길게 서술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구축했던 회고적인 문명화 작업이 얼마나 덧없는가. 허무하게 다가오는 거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뭘 쌓고 축적했지? 내가 뭐 한다고 총독 겸 장군 겸 행정관을 짓을 하면서 이 짓을 했지? 이런 회의가 밀려왔을 때 동굴을 탐사하고 난 다음에 순진성으로의 귀환, 어떤 근원과의 만남을 여기서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킬레나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참나무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킬레나무와 성적으로 교감합니다. 그 장면이 눈부시게 그려져 있어요. 인간과 나무의 그 섹스죠, 일종의. 그 교감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태어납니다. 이 돼지와 인간의 교감 장면들. 그리고 돼지와 로빈슨의 사랑. 그러니까 킬레 나무와 성적 교감 문제. 그리고 돼지, 땅과 로빈슨의 사랑 장면이 시적인 표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잔디밭에 누워서, 나무 그늘에 오랫동안 누워서 하늘 보고 뭐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적 엑스타시와 다르지 않은 그런 그 황홀경에 빠집니다. 여기서 이제 돼지와 만나는 선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방드르디를 만나기 전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맨발로 땅 위를 걸어본 적이 있는가? 흙 위를. 요즘에 어싱이라고 해서 뭐 맨발로 걷기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마련하는 코스 걷기 말고
정말 그 시골에서 또는 시골 아니어도 우리 여기 뒷산 있죠? 뒷산 맨발로 걸어본 적이 있는가? 그 흙의 감촉과 내 몸이 만난 경험을 1년에 몇 번이나 할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잔디밭을 걸어보는 것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지성을 상실했죠. 오래전에. 대지성과 신체성의 접촉을 우리는 접촉에서 온 느낌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뭐 공기도 그렇겠죠. 자, 대지와 만나는 로빈슨 크루소까지 왔습니다. 이게 제2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 삶의 삶으로 나갑니다. 제 삶의 삶이 방드르디와 만나면서 펼쳐집니다.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제1의 삶에서, 제2의 삶에서 이제 제1의 삶이 물에서 이 섬으로 온 회고적 문명화 작업을 수행한 로빈슨 크루소의 삶이라면은 제2의 삶은 동굴 탐사를 거치면서 대지와의 교감 능력을 회복하는 거죠. 대지와의 교감 능력을 회복하는 그 삶이 제2의 삶입니다. 그다음 제 삶의 삶입니다. 방드르디가 나타납니다. 방드르디는 기본적으로 웃는 아이이면서 노는 아이입니다. 또 성격이 그래요. 웃음이라는 이 웃음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웃음은 인간의, 물론 뭐 영장류들도 웃는다 그러죠. 또 다른 우리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애들 웃잖아요. 또 개들 잘 웃고 그러죠. 근데 인간만큼 웃음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연출할 수 있는 동물이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지배 체제를 전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유머와 웃음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움베르토 에코가 쓴 걸작 장미의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아주 지적인 추리 소설의 핵심은 뭐냐면은 왜 그 수도원에서 웃음을 금지했는가예요. 그 아주 오래된 수도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 그 전제예요. 그 전제. 그러니까 움베르토 에코 작가의 전제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포에티카, 시학이란 책에는 비극뿐만 아니라 트레지디뿐만 아니라 코미디까지, 희극까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에는 비극과 희극이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는 희극에 관한 논의가 없는가? 여기에 출발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소설적 상상력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추적해 가는데 그 오래된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걸 찾아가는 거죠. 윌리엄이라는 신부 수도사가 찾아갑니다. 그걸 확인해 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희극론을 읽는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거기에 독약을 발라놨지. 그러니까 웃음을 금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엄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는 그 권력, 종교 권력의 핵심은 웃음을 위험하게 느꼈던 거지. 이 수도원 얘기하니까 갑자기 최근에 본 좋은 영화가 떠오르네요. 이 아일랜드의 작가 클레어 키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클레어 키건 소설은 되게 얇아요. 뭐 한두 시간 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영화로 제작한 게 나왔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아일랜드가 가톨릭 국가죠. 그죠? 이 북아일랜드 영국 쪽은 국교회 쪽이지만은 가톨릭이 뭐 물론 훌륭한 역할도 많이 했죠. 근데 아일랜드에서는 그 아일랜드 사람들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리고 약탈하는 그런 그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거기 막달레나 세탁소 얘기인데, 세탁업이라는 게 아주 힘들잖아요. 이 세탁 공장이라는 게. 우리
에밀 졸라의 소설 목노주점이 그 세탁부 얘기죠. 아주 힘든 노동입니다. 그 세탁 노동을 하는 그 노동자들 얘기인데 그 노동자들 관리하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인데 수녀들이 관리하는데 그 지역 사회에서는 수녀원의 그 위치가 워낙 막강하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수녀원의 막달레나 그 세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어떤 그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쉬쉬합니다. 그런데 그 펄롱, 조개탄, 이런 그 연료를 파는 그 사람이 한 여성에게 손을 내미는, 뭐 사소한 얘기예요. 사소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죠. 누구나 다 외면할 때 종교 권력이 행사하는 그 폭력에 저항하는 것, 손길 내미는 것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처럼 사소한 것들, 사소한 행위죠. 최근에 본 영화 중에는 잊지 못할 작품입니다. 웃는 아이입니다. 웃어요. 근데 이 웃는 게 우리 로빈슨 크루소의 근엄성, 엄숙성, 이걸 다 부셔버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동지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참으로 알 길 없는 성스러운 뜻에 따라 그분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골라주셨다. 처음 볼 때, 로빈슨 크루소가 볼 때 방드리드가 마음에 안 들어. 인간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놈 같이 보여요. 아직까지 그 서양이 훈육해온 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지. 쟤는 튀기다 이 말이야. 검둥이 튀기다 그랬죠. 응? 여기 보면은 아우락한 족은 순수한 혈통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으로 보나 그는 검둥이 튀김에 틀림없다. 이 부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시선이 자리 잡고 있죠. 여전히 니그로와 잡종인 인디언이라니. 그나마 내가 대표하는 문명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침착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나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으랴. 이 위대한 문명인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지. 얘는 안 해요. 그냥 웃어 제낍니다. 웃어 제끼고 그 엄숙한 모습들을 뭐랄까, 이 균열을 일으켜요. 계속해서. 보세요. 그의 나이는 15살도 채 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열등한 종족이 지독하게 조숙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말이다.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내가 무엇이든 가르쳐주면 방자하게 웃음이나 터뜨린다.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닌 웃음이겠죠.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요? 또 시작해서 이런 쓸모없는 짓을 뭐하러 해요? 까지. 다양한 그 의미를 머금은 미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명인이라는 그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는 이 야만인을 인간으로 오롯이 대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야만인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비록 그에게 물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수도 없었다. 물건이 아니니까 또.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를 구해준 요일의 이름인 방드리드를 정함으로써 이 난처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방드리드가 나중에 금성과 관련된다 그랬죠. 이 물에서 뛰어나와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 됩니다. 아까 타로점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폭소를 터뜨린다. 그 웃음은 총독과 그가 통치하는 섬의 겉모습을 장식하고 있는 그 거짓된 심각성의 가면을 벗겨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의 효과는 거짓된 가면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 웃음의 정치적인 의미는 빅토르 유고의 대작 웃는 인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웃는 인간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죠.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웃음이 그 엄숙한 허위로 가득한 가면을 쓴 그 지배자들을 어떻게 폭로하는가, 그 가면을 벗겨내는가. 이 웃는 인간이 두툼한 책 2권인데 다 뒷부분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 기형으로 만들어진 서커스단의 한 어린아이가
나중에 의원이 되죠. 의원이 돼서 연설하는 장면들이 압권입니다. 이 웃음과 혁명 문제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유머 문제는 여기에 딱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웃음은 총독과 그가 통치하는 섬의 겉모습을 장식하고 있는 거짓된 심각성의 가면을 다 발가벗기는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로빈스는 자기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뒤흔들어 놓는 그 어린 웃음의 폭발을 증오한다. 처음에 이랬어요. 웃는 아이입니다. 이 방드르디의 웃음의 서사적 기능 중요하죠.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 전복적 기능입니다. 이 웃음의 전복적 기능은 여러 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판소리에서도 그렇고, 그죠? 웃음으로 가득한 프랑스의 오래된 소설, 라블레의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레일도 그렇고, 아주 많습니다. 웃음이 아주 센 무기입니다. 유머가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한국 문학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엔 유머 같습니다. 이게 판소리의 전통이 있는데도 한국 근대 문학은 이 유머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채만식이나 그리고 이문구 작가 들어보셨을까? 충청도 이문구. 그리고 천명관 알죠? 고래를 쓴 사람, 나의 삼촌 브루스리. 이 사람들의 그 계보를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한국 문학에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유머의 미학인 것 같습니다. 이 웃음, 공부할 만한 테마입니다. 앙리 베르그송이 쓴 웃음이라는 이 얄팍한 책도 있습니다. 웃음의 철학적 의미. 이를 다룬 책이죠. 자, 그래서 방드르디가 이제 질서를 교란하기 시작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보세요. 방드르디는 점점 더 심각한 걱정을 그에게 안겨주고 있었다. 이질적인 존재인 그 아우락한 적은 기존 질서에 들어가 조화되기는커녕 체제를 파괴하는 위협으로 변했다. 이런 경우 많죠. 어떤 이런 우리가 안전한 그 소사이어티가 있다 칩시다. 가족이든 동아리든 뭐든. 뭐여기에 이질적인 요소 또는 분자가 개입한다고 생각해 봐요. 또는 거기에 어떤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전혀 그 소사이어티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의 가족 안에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은 기존의 관계하고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국가 시스템 안에 난민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많은 논쟁이 벌어지지. 어떤 이런 균질적인 이 관계 속에 이질적인 관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질 둘레즈가 이 고민을 많이 해요. 철학자 질 둘레즈가 이질적인 요소들과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 그 접속 방식에 따라서 그 사회적 관계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한번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질적인 존재 배치가 이질적인 존재가 이 배치되는 순간에 우리 관계망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관계망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중요한 과제 같죠? 숙제 같습니다. 논바닥 물을 말려버린 것 같은 중요하고도 파괴적인 대실수는 그가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치부해 둘 수가 있다. 논에서 지금 벼를 키워야 되는데 물을 빼놓거나 놀이 같은 걸로 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소유 문제, 지배 문제 이런 걸 무화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러나 겉보기에는 선의로 가득 차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그는 질서, 경제, 계산
조직 등의 개념에 완전히 저항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빨간 글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놀이하는 인간 뒤에서 볼 텐데, 특히 브리콜라주를 떠올려 보세요. 브리콜라주를 수행하는 사람을 브리콜레를 한다 그랬죠. 예, 선인장의 옷 입히기. 어느 날 동굴의 상자를 뒤져보니까 막 옷들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아무도 없는 섬에서 누가 옷 입고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옷들을 선인장에게 입혀놔요. 이 라틴어의 학명을 단 선인장들에게 옷을 입히고 박장대소합니다. 유희죠, 유희. 그리고 또 하나는 버드나무 거꾸로 심기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식물인간으로 둔 거 앞에 춤을 추거나 식물의 모습을 하고 식물 되기를 실천하는 거죠. 이런 놀이, 유희,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가만 봤더니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선의에 가득 찬 것으로 보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질서나 경제나 계산이나 조직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인지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겠지. 얘를 없애버리거나 완전히 길들여버리거나 아니면 얘와 어울리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서는 프라이데이를 길들이는 방향을 택했어요. 처음부터 프라이데이가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기에 로빈슨 크루소는 방드리디와 함께 어우러지는 방향을 택합니다. 이질적인 분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이 흡수해서 함께 스며드는 관계로 나가기로 합니다. 물론 그 스며드는 방향성은 로빈슨 크루소에서 방드리디 쪽이겠죠. 게다가 방드리디는 그가 지닌 이상한 본능 때문에 짐승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게 되고 동물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요. 텐이라는 개가 있다고 그랬죠? 친구보다 더 가까이 지냅니다. 텐과는 꼴불견인 친밀감의 경지에 도달한 터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염소, 토끼, 심지어 물고기에 이르는 작은 동물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벗처럼, 이웃처럼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동물 되기, 식물 되기를 온몸으로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지. 잘 보세요. 그 얼마 안 되는 가축들을 한데 모아 먹이고 추리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식량의 측면에서 이익을 위한 것이죠. 가축을 기르고 하는 것은. 근데 방드리가 보기에는 친구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거나 서로 친해지거나 아니면 사냥이나 고기 잡을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 통나무 같은 머릿속에 일깨워준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불가능합니다. 방드리디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드리디는 여기서는 그 형식적으로 로빈슨 크루소와 다른 인물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야만인의 모습인지 모르죠. 또는 어린아이의 모습인지 모르죠. 마음껏 웃고 싶을 때 웃고 또는 우리 어릴 때 놀이했던 것처럼 두꺼비 지어놓고 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하죠. 산타클로스 존재도 믿기도 하지. 그런 어린 시절, 아직 문명화되기 전에 이성으로 세계를 판정하고 통제하고 제어하기 전에 우리의 그 모습인지도 모르지. 또 집단적으로 보자면은 인류의 유년 시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형상을 방드르디라는 캐릭터에 투영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질서를 교란하는 방드르디. 자,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굴 폭발 사건. 앞에서 얘기했었죠? 동굴이 폭발합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 제3의 시대가 시작되는 걸 예고하는 폭죽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게 사라져요. 새로운 시대의 서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날 물이 나갔을 때 바다 깊숙이 담가놓은 낚싯줄을 살펴보려고 나가고 없습니다. 그때 그 틈을 타서 담배통을 옆구리에 끼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아요. 누가? 방드르디가. 그리고 파이프를 한 모금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가 오는
그 기척이 있어요. 그때 여기 보세요. 이제 바로 그때 어디지? 파이프를 어떻게 할까? 그는 그것을 동굴 깊숙한 쪽으로 힘껏 던졌다. 그러고 나서 벌을 받을 각오로 용감하게 걸어나갔다. 로빈슨이 성이 나서 입에 거품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담배통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채찍을 쳐든다. 바로 그때 40통이나 되는 검은 화약이 동시에 폭음을 낸다. 이건 문명인 로빈슨 크루소가 배 난파선에서 가져온 최후의 자기 방어막 같은 것이기도 하죠. 이게 폭력의 수단이기도 하지. 폭력에 방어하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자신의 이 규율화된 이 통제되고 측정되고 통제된 질서 정연한 이 세계를 폭파해 버립니다. 시뻘건 불꽃 소용돌이가 동굴로부터 치솟아 오른다. 의식의 마지막 빛 속에서 로빈슨은 동굴 위에 뒤얽힌 바위 더미가 마치 집지키 장난감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이 위로 쳐들렸다가 휘말려가는 것을 느낀다. 근데 이게 문학 작품이니까 이걸 하나의 비유로 보고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펴볼 수는 있죠. 어느 날 거대한 데이트 센터가 붕괴한다면, 다운된다면, 우리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일부지만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 AI를 통제하는 센터가 있죠.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있죠. 그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의 원자력 발전소, 요즘 뭐 작은 원자력 발전소 진다 그러는데 필요하다 그러죠. 근데 인간 기술은 완전 무결한 게 있을 수가 없지. 만약에 여기서 동굴이 폭발했듯이 그런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들이 파괴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그런 상상 해봤습니까? 혹시? 그럴 수 있죠. 뭐 이건 상상하기도 싫지만 뭐 누군가 얘기했듯이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는 얘기를 하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인류는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는 아인슈타인인가가 했었죠. 근데 최근에도 미국 대통령이 그 말을 했었죠. 만약에 핵전쟁이 벌어져서 소수의 인류만 살아남는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단순히 이걸 67년에 미셸 트루니라는 상상력 풍부한 소설가가 쓴 것으로 보지 말고 지금 우리의 어떤 비극의 예고편을 읽으면 어떨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볼까요? 물론 그가 이 재난을 고의로 지어낸 것은 아니었다. 이자의 행동에는 의지라는 개념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로빈슨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의지라는 게 거의 없어 보이죠. 그런데 게을러 보이지만 권태롭진 않아요. 뭔가 놀이로 가득합니다. 머릿속이. 이 의지로 뭘 지배하겠다는 게 없어요. 방드르디는 이 천재지변을 태연하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준비했고 촉발시켰으며 이것은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는 서국 같았다. 분명히 보이죠.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것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폭발은 어떤 혁명의 순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혁명 파괴의 순간이기도 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무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로빈슨 크루소가 했던 짓들이 있죠. 동물들을 가두고 했던 것들이 있지. 그게 다 죄였어요. 우리 지배하고 했던 것들. 자연을 착취하고 했던 것들은 죄였지. 이제 프리미티브한 세계, 무죄의 세계. 그러면 여기 림보란 말을 다 떠올려야겠네. 고성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머무는 지옥의 맨 바깥 고리라고 그랬죠. 제1환이라고 해. 그래서 고리 환자 써서 림보. 바로 이제 림보가 되는 곳이죠, 여기가. 그래서 태평양의 끝 로빈슨 크루소가 이 림보에서 방드르디를 만난 것이지. 아무런 죄 없는 이 방드르디를 만난 것이죠. 이곳이 림보일 겁니다. 됐죠? 제목도 확실하게 이해했을 줄 압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브리꼴레르 방드르디를 한번 봐봐요. 이게 압권입니다. 이 소설의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브리콜라주를 뭐라 한다고 그랬죠? 주위에 있는 도구나 주위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손재주를 브리콜라주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브리콜레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걸 경제적 효과가 있는 물건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야생의 인간들은, 비문명의 인간이라고 얘기합시다. 인간들은 유희를 위해서 이 브리콜라주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은 연주하는 화살 얘기는 했었죠, 앞에서. 뭔가를 잡기 위한 살상용 화살이 아니고 악기의 일종으로서의 화살. 피웅 하고 날아가는 그 화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하나가 이 소설의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을 나는 순념소 앙도아르. 거대한 순념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방드리디가 격투 끝에 이 순념소를 잡아서는 이 순념소의 껍질을 벗겨요. 이걸 우리 로빈슨 크루소에게 빨리 오줌을 누시오 해가지고 이게 무두질을 해요. 그러면 염소 가죽이니까 양피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 효능이 있는, 효과가 있는, 그죠?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 옷을 만들거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방드리디는 이 염소의 가죽을 연으로 만듭니다. 카이트, 이 연으로 만들어요. 연으로 만들어서 날려요. 날리고 이 연을 띄우면서 낚시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찌를 매달아서. 대단한 유희죠. 대단한 유희입니다. 멋진 부분입니다.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그 바람타는 하프 얘기인데, 염소에 이 해골이 있겠죠. 해골을 붉은 개미들이 다 파먹고 남아요. 그럼 이제 해골만 남겠지.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걸 악기로 만듭니다. 이 빛나는 놀이들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의 엄청나고 순진하기만 한 게으름의 세계 속에서 권태감이 찾아드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권태를 모릅니다. 유의로 가득한 세계거든. 로빈슨은 여러 날 동안 방드리디가 여러 개의 쇠기를 이용하여 12개의 장선들을 2개의 동살 사이에 당겨 매어서 앙도아르, 순념소예요. 두 뿔과 이마를 장식하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그는 타고난 음악적 센스를 동원하여 흔한 현악기의 줄들처럼 3도 음정이나 5도 음정으로가 아니라 그 현들이 다 같이 불협화음 없이 울릴 수 있도록 때로는 동조로, 때로는 8도 음정으로 조율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쐐기를 바꿔서 그 두개골에다가 줄을 맵니다. 현을 매답니다. 그 악기는 그 자신이 직접 탈 수도 있는 리라라는 악기 있죠? 리라나 기타의 그 기원이 되는 악기들 있죠? 기타라가 아니라 원소의 악기, 바람이 유일한 탄주다가 될 그런 악기야. 인간이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고 바람이 연주하는 악기. 이 원소의 악기랬죠. 붉은 글씨는 본문의 강조입니다. 원소의 악기, 이제 공기로 가죠. 불을 거쳐서 공기로 갑니다. 2개의 눈구멍이 두개골의 공명상자 속에서 열려있는 울림통 역할을 합니다. 향공 역할을 합니다. 가장 약한 발음만 불어도 현에 와서 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방드리디는 해골의 이쪽 저쪽에다가 독수리 깃들을 메어 놓았다. 이 독수리, 못난 독수리 얘기 나와서 그런데 방드리디가 이 굶주려 죽기 직전인 새끼 독수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짓들 보세요. 이 구더기를 만들어서 구더기를 씹어서 새끼 독수리에게 먹입니다. 소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끼 독수리를 살려내는 장면이 있어요. 감동적이죠. 여기 이 바람이 타는 하프도 그에 못지않게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람이 타는 하프는 모든 방향에서 다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즉 수풀이 뒤엉킨 가운데 걸려 놓이게 되었다. 그곳에 자리를 잡자 곧 하프는 바람이 완전히 자고 있을 때도 가냘프고 탄식하는 듯한 맑은 소리를 냈다. 거대한 순념소를 잡았으면은 자신의 용감함이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 전시할 만한데, 그죠? 근데 이걸 악기로 만들어서 들판에 내놓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바람이 연주를 하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이 원수로 얘기하죠. 공기로 화하는 것이. 이 물질적 상상력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앙도아르는 바로 나였다. 순념소는 바로 나였다라고 로빈슨 크루소가 얘기를 해요. 나를 이렇게 연주해주고 나를 하늘로 날리고 나를 바람 타는 악기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방드르디였다는 거지.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빈슨 크루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방드르디와 닮게 해다오. 이 문명세계에 지친 문명세계의 폭력성, 유럽 식민지 세계의 야만성을 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미셸 투르니에는 로빈슨 크루소를 전복적으로 다시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방드르디와 닮게 해달라. 야만인들의 가진 우리 고귀한 야만인 얘기는 지난 학기에 했었는데 루소가 얘기한 말이죠. 고귀한 야만인들. 우리 야만인이라고 배척했던 그 사람들의 이면에 이 고귀성, 인간의 고귀함들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해여 나를 방드르디와 닮게 해다오. 웃음으로 활짝 피고 송두리째 웃음을 위하여 빚어진 방드르디의 얼굴을 나에게 다오. 결론에 가깝죠? 주제에 가깝습니다. 매우 높으면서도 뒤로 젖혀진 저 이마를, 검은 머리 타래의 꽃장식으로 덮인 저 이마를 조소를 띠며 항상 불이 켜져 있는 듯하고 이런 모습을, 그리고 더 잘 웃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스운 것으로 치부하기 위하여 어리석음과 악이라는 두 가지 경련을 더 잘 고발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어깨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머리통을, 웃는 머리란 뜻이죠. 이 웃는 머리통을 닮게 해달라. 어리석음과 악이라는 두 가지 경련을 더 잘 고발하기 위한 웃음. 어리석음과 악이라는 경련이 있습니다. 그걸 고발하는 강력한 무기가 웃음이라는 것이. 스페란차는 이제 기름진 땅으로 가꿔야 할 학문지가 아니다. 처음엔 다 개발하고 가꿔야 할 땅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가만둬도 우리 충분히 거기 땅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파란차도 인격성을 얻는다 그랬죠? 여성이 됩니다. 방드리드는 이제 내가 교육시켜야 할 야만인이 아니다. 이 결론에 이릅니다. 그림 다 그려졌죠? 응? 읽지 않았어도 아마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양자는, 이 스페란차와 방드리드는 다 같이 나의 온 주의력을, 관조적인 주의력을 신기한 것에 감탄하는 듯한 집중력을 요구한다. 우리 신기한 것에 감탄하는 능력도 많은 부분 상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매 순간 처음 발견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들이 지닌 마술적이라 할 만한 새로움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흐려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태거 컴플렉스에 중독된 문명인들의 새로움이 아니라, 문명인들이 추구한 새로움이 아니라 늘 같은 사람인데도 다른 놀이,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이런 새로움입니다. 그는 내게 있어서 인류 전체가 한데 합쳐진 개인이요. 방드리드는 인류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방드리드는 내게 있어서 인류 전체가 한데 합쳐진 개인이요.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형제, 이웃, 멀고도 가까운 인간 모두였는데, 인간 모두의 원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 모두였는데 내가 그처럼 무심한 채 장님처럼 지냈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안에 방드르디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지. 또는 억압하죠. 못 빠져나오게 하지. 꿈에서나 간신히 우리의 방드르디가 출현할란가? 이렇게 보면은 이건 무의식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방드르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그래서 로빈슨은 이제 태양적 행복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태양의 빛을, 공기를 타고 오는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 그에게는 최초의 시작이었으며 세계사의 절대적인 시작이었다. 명언이죠.
늘 새로운 시작들. 어제에 짓눌리지 않는 늘 새로운 시작들. 매일 아침이 그에게는 최초의 시작이었으며 태양을 보면서 태양에 드러나는 스페란차 섬을 묘사하는 장면도 잊지 못할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이 그에게는 최초의 시작이었으며 세계사의 절대적인 시작이었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에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됐죠? 다 왔습니다. 이제 태양의 품에 안기는 장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타로 카드가 앞에서 죄디를 얘기는 했었거든요. 목성이 널 찾아올 것이다. 이 목성은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죠? 주피터입니다. 이 신중의 신들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죄디가 프랑스어로 목요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피터를 먼저 봐야 돼요. 이제 새로운 태양의 신, 태양 같은 존재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잔이라는 화이트 버드 해가 마지막에 호가 찾아온다 그랬죠. 화이트 버드 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선장이, 화이트 버드 선장이 쓸모없다고 내친 소년 선원입니다. 소년 선원과 함께 스페란차 섬에 남습니다. 다 떠나고 방드르디도 떠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궁금해서, 호기심에 가득해서. 앞에서 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방드르디는 키 큰 몸을 고추 세우면서 거의 고통에 가까운 기쁨에 잠긴 채 그는 태양의 황홀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누가? 로빈슨 크루소가. 태양과 직접 만나죠. 아마 잉카 문명의 한 장면, 잉카의 그 리추얼, 의식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휩싸고 있는 광채가 전날 낮과 밤의 저 치명적인 더러움을 씻어주었다. 어떤 불칼 하나가 그의 몸속으로 박혀 들어오면서 그의 존재를 송두리째 환하게 주었다. 태양이라는 빛, 다시 불빛, 진짜 공기가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원소를 활성화합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원소들을 활성화합니다. 스페란차는, 이 섬은 안개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순결하며 티없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가슴은, 로빈슨 크루소의 가슴은 청동 밤패처럼 불어올랐다. 그 다음, 황갈색의 빛이 그에게 변함없는 청춘의 갑옷을 입혀주었고, 이거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서서히 묘사한,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묘사한 부분입니다. 황갈색의 빛이 그에게 변함없는 청춘의 갑옷을 입혀주었고, 금강석 같은 두 눈이 번쩍거리는 구리가면을 빈틈없이 구름 모양으로 만들어 씌워주었다. 마침내 태양신이 나오죠. 태양신이 폭발하는 심벌즈 소리와 함께 거리는 트럼펫 소리를 내면서 붉은 머리털의 왕관을 활짝 펼쳤다. 해 뜨는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맞이한 인간, 모든 에너지원이죠. 그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이라는 것은 금방 알죠? 태양과 마주선 로빈슨 크루소.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서 광물성 그림자들이 빛을 발했다.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자안이라는 소년 선원이에요. 이름이 뭐냐? 자안 넬자페브예요. 에스토니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죠. 이제부터 너 이름은 죄디다. 그건 하늘의 신인 주피터의 날이지. 여기서 우리 새로운 세상을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겠죠. 그건 또 어린아이들의 일요일이기도 하다.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이 스페란차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화이트 버드 호에서 벌어졌던 문명인들의 회식 자리 이런 건 지나가겠습니다. 이 섬에 돌아와서 다 토해버리거든요. 문명을 못 견뎌합니다. 자기 잠깐 고민하지만은 자,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이런 패러디, 일종의 패러디죠. 로빈슨 크루소 다시 쓰기가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는 독자들의 몫일 겁니다, 당연히. 근데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비판하면서 문명과 야만의 만남의 가능성,
그런 문명인의 깊은 병을 치유할 가능성을 방들에게서 찾아가는 과정에 주목해서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